자, 우리 천재박 출판사 분들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우리 자료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개념들을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프린트물 분배된 게 있죠, 학교에서. 네, 그런 개념들이 추가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몇 개만 더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자료 분석할게요. 자, 일단은 다시 1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우리 여기 방점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방점. 일반적인 이제 출판사나 교과서 같은 경우는 평성, 거성, 상성 요 세 가지만 다루는 게 일반적인데 프린트물에서는 입성이란 개념도 있었죠. 자, 입성이 어떤 개념이야?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고 저기 제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빨리 끝을 닫는 소리를 바로 입성이라고 해. 그러니까 빨리 끝을 닫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 발음을 할 때 그 발음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그 발음이 빨리 끝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가라는 글자를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음으로 끝나다 보니까 가 이렇게 발음이 계속 이어지죠. 그쵸? 하지만 반면에 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같은 이런 받침이 오면은 울림소리가 아닌 자음들이죠. 얘네 같은 경우는 울림소리가 아닌 받침 자음이 오면은 각, 악 이렇게 발음이 금방 끝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그 받침들이 바로 입성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입성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성조와는 관련이 없는 거다라고 보시는 것도 뭐 괜찮아요. 물론은 여기 성조 체계에 입성이라고 이제 넣어놨지만 프린트물에도 그렇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하실 때는 얘는 높낮이와는 관계가 없구나, 크게 관계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프린트물에서 일단은 뭐 성조 체계에 속하는 이상 일단 성조 체계에는 속한다. 하지만 높낮이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입성 같은 경우는 방점과는 무관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쓸 때도 있고 뭐 한 개 쓸 때도 있고 두 개 쓸 때도 있고 이렇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방점과는 상관이 없다. 방점만으로는 입성인지 아닌지 불가능하다. 그걸 알아볼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자료 분석을 제가 해드렸지만 다른 출판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뭐 할 따름이니라 라는 예시가 있었을 때 다른 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 히읗을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요번 이제 천재박 출판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프린트물에 입성이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이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대부분 울림소리가 아닌 이제 자음이 오면은 소리가 빨리 끝난다. 근데 자음의 받침이 와도 소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리을이에요. 리을 같은 경우는 우리 중3 때 그 리을의 특징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었다. 리을은 소리가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리을이 자음이긴 하지만 리을 같은 경우는 그런 흐르는 성질 때문에 받침에 와도 소리가 계속 쭉 이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갈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난단 말이야. 그렇다면 얘는 소리가 빨리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하지만 다음 음절을 발음하기 위해서는 계속 갈 이렇게 발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우개가 설정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여린 히읗이 추가가 된 거야. 이 여린 히읗을 추가함으로써 계속 흐르는 리을을 막아주고 빨리 발음을 끝내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여린 히읗이. 따라서 이 여린 히읗이 입성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입성에 관해서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중세에는요 단모음이 7개입니다. 현대어는 단모음이 몇 개일까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요거 자음체계표 그려본 거 기억나시죠? 총 몇 개야? 10개야. 현대 단모음은 10개야. 하지만 중세는 몇 개야? 7개야. 비교를 해보면요, 요 4가지가 옛날에는 단모음이 아니라 이중모음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은 요 놈만을 일단 꺼내서 한번 보자. 위 생긴 거 보니까 뭐랑 뭐가 합쳐진 것 같아? 요 놈이랑 요 놈이 합쳐진 것 같지 않아? 누가 봐도? 그치? 그래서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은, 조선시대 15세기 사람들은 요렇게 2개가 합쳐진 것 같네? 이중모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요. 어랑 이가 요 2개가 합쳐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2개의 모음이 합쳐진 것 같네? 그래서 중세에서는 이중모음으로 분류가 됐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단모음이에요. 요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왜? 프린트물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세국어의 단모음은 요 7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뭐 이중모음 아니면 삼중모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네, 이 페이지는 없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 번 더 넘어갑시다. 자, 여기 6번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6번. 높임 선어말 어미. 자, 다른 출판사에서는 일단은 주체높임법이 이제 주로 중점으로 다뤄지고 있고요. 요번 천재박 출판사 특히 프린트물 같은 경우는 요 객체높임법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장 표현하면서 배운 바가 있었죠. 지난 영상에서. 그치?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현대 국어에서 객체 높임 실험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2가지가 있었지. 바로 부사격 조사 깨, 그리고 특수어휘. 자, 객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있었니? 현대? 없었어. 자, 근데 중세는 있어. 그게 바로 요 3가지야. 자, 그렇다면 요 3가지가 쓰였다라는 것은 부사어나 목적어가 높임의 대상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쵸? 자, 그렇다면 언제 삽이 쓰이고 언제 잡이 쓰이고 언제 납이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삽 같은 경우는 기역, 비읍, 시읒, 히읗 뒤에서 쓰입니다. 받침이 기역, 비읍, 시읒, 히읗 뒤에서. 잡 같은 경우는 받침이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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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읒, 치읒 뒤에서 잡이 쓰여. 잡 같은 경우는 울림소리 뒤에서 쓰여. 뭐 모음이라던가 아니면 울림, 자음 요 4가지 요 뒤에서는 잡이 쓰여. 그러니까 여기 예시 같은 경우도 이제 다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예시를 제가 최대한 활용을 해보려고 했어요. 여긴 아니죠? 여긴 주체니까. 자, 막삽건을. 자, 현대어로 해석하면 그냥 막건을이야. 왜? 현대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없으니까. 자, 하지만 이 삽이 쓰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목적어나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이겠구나 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자, 상대 높임 같은 경우는 아예 프린트물에서도 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여기 프린트물에서도 적어드렸죠? 현대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없다. 자, 그리고 또 프린트물에서 추가된 게 뭐냐면 의문문 표현이죠. 자, 의문문에는요 뭐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더 하면 뭐 수사 의문문이라는 건 또 있는데 그거는 뭐 프린트물에 없으니까 뭐 그거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설명 의문문이 뭐냐? 바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이야.
판정 의문문은 뭐냐?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을 판정 의문문이라고 해. 구분하기 어렵지 않죠? 설명 의문문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 판정 의문문은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 자, 그렇다면 설명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보조사는 바로 고오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가기 전에, 자, 보조사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어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조사가 있고 어미가 있어요. 자, 선생님, 조사는 언제 붙고 어미는 언제 붙습니까? 자, 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요. 앞이 체언이면 걔는 조사야. 어미는 언제 붙어요? 용언 뒤에 붙어요. 동사, 형용사 뒤에.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분석 한번 해보자. 자, 보조사 고오가 붙는다. 자, 이 어떤 사람고. 프린트문에서는 이 현대어풀이가 안 돼 있죠?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현대어로 따지자면 어떤 사람인가 로 연결이 돼요. 자, 그렇다면 앞에 체언이에요? 그쵸? 명사니까 체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조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설명 의문문에 해당되는 보조사는 고오. 그러니까 이 모음 오가 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종결 어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을 이르나뇨?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제가 현대풀이 해드렸어요. 그렇다면 비교를 해보자면 인요가 뭐 하느뇨가 뭐 하느냐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니르다, 이르다, 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역시 동사, 용언이죠. 그죠? 동사 뒤에 붙었기 때문에 종결 어미로 구분이 됐고요. 그렇다면 그 설명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는 바로 뇨료가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약간 요 형태야. 둘이 비슷하지. 그렇지? 그래서 이 요 형태는 설명 의문문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판정 의문문.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판정 의문문. 다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예시를 제가 참고를 한 거예요. 제가 그 딱 자료 하나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 담아봤습니다. 자, 이 딸이 너희 종인가? 그러니까 이 소녀, 그러니까 딸이라는 건 옛날에 이제 약간 소녀라는 개념으로도 쓰였거든요. 이 소녀가 너희 종인가?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너희 종인가? 현대어의 뭐뭐인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런 판정 의문문에 쓸 수 있는 보조사, 이 체언이죠? 명사니까 뒤가 보조사, 조사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판정 의문문에 해당하는 보조사는 가, 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형태냐면 아 형태네요. 그치? 자, 그렇다면 종결 어미에는 뭐가 있느냐? 예시를 한번 보자. 젊으면 늙음이 있느냐? 역시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어요. 있다. 형용사죠. 용언입니다. 용언. 자, 그렇다면 용언 뒤에 쓰였으니까 어미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판정 의문에 해당하는 종결 어미는 여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 형태네요. 그치? 자, 그렇다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설명 의문문 같은 경우는 오요 형태, 위로 향하는 형태의 모음이 반면에 판정 의문문 형태는 좌우로, 여잖아요. 좌우로 향하는 형태, 모음이 좌우로 향하는 형태라고 구분하시면 조금 편하겠죠. 그렇죠? 저는 실제로 이렇게 외웠습니다. 공부할 때. 자, 이렇게 의문문 표현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중생고 어휘 여기 한번 가볼게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는 이동과 축소만 설명을 드렸죠. 근데 프린트문에서는 의미 확대도 추가가 돼 있네요. 그렇다면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 확대는 뭐겠어? 눈치껏. 의미 축소와 반대되는 현상이겠지. 그렇다면 어떤 현상일 것 같아? 중세에서는 요 의미 범위로 쓰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인 거를 바로 의미 확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거기 프린트물에서 예시를 든 거는 바로 영감이네요. 자, 영감이라는 건 벼슬을 하는 사람에 해당했다면 오늘날의 영감은 굳이 벼슬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 굳이 벼슬을 하는 남자가 아니더라도 거의 약간 좀 나이만 있다면 모든 남자를 지칭하는 게 바로 영감이다. 즉 의미의 범위가 확대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 네, 그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건 없고요. 우리 자료 분석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분석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익숙한 자료죠.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는 자료입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그 자료예요. 실례하겠습니다. 네, 현대어풀이도 우리 다 같이 해봤죠. 자, 그렇다면 네,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란 정확히 어떤 자료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5세기에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15세기라고 하면 약간 1400년대를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한글이 지어졌거든. 그렇다면 네, 한글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뭐 당연하겠죠. 내가 왜 한글을 지었는지 이거를 얘기하는 게 바로 세종, 어제, 훈민정음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한글이 지어지자마자 했겠죠. 아니 뭐 그죠, 한글이 지어지자마자 됐겠죠. 자, 첫 번째, 당연히 이제 중세다 보니까 이어적기가 보편적이다. 이어적기가 일반적입니다. 자, 두 번째, 네, 한자어를 동국정운식으로 표기하였다. 세 번째,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취지가 밝혀져 있다. 그 한글 창제 취지가 바로 4번의 이 네 가지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그리고 다른 나라와 구별 지으려는 자주정신,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려는 창제정신, 그리고 최대한 유용하게 하려는 실용정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리고 5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글 사용법, 한글 창제 취지를 우리말로 풀어 쓴 것이다. 우리가 배울 부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약간 여기만 실려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기 전에 이 정신들이 어떤 문장에 나타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자. 자, 나란 말씀이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로 달라. 자, 문자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짓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말이랑 중국어랑 서로 다르니까 문자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주정신이 여기에 깃들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할 사람이 많았다. 내 일을 어여삐 여겨. 참 백성들의 이런 고달픔을, 백성들의 이런 고충을 세종대왕님은 잘 알고 계셨던 거야.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그래서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자, 만드셨대요. 창제정신. 28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여겨 날로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더라. 읽고 쓰는데, 읽는 건 아니죠. 쓰는데 편하게 하고 싶대요. 실용정신.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분석해드렸죠. 여러분들 실제 이제 혼자서 공부하실 때 아니면 문제 풀다가 이거 참고하실 때 여기 이 메모들 참고하시면 아마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모들 중심으로 자료들을 분석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방점. 자, 여기 글자마다 여기 왼쪽에 약간 점이 하나가 있죠. 물론 안 적혀 있는 것들도 있고, 여긴 아니죠. 안 적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적혀져 있는 부분도 있죠. 여긴 안 적혀 있네요. 그렇죠? 자, 점이 하나가 있다. 뭐야요? 거성이죠. 거성은 어떤 소리예요? 높은 소리.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방점이 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동국정운식 한점. 어딜 보면 동국정운식 한점이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이 세자만 봐도 이게 세 개 세자잖아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적을 때는 여기 이응을 받쳐 적었네? 그렇다면 얘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는 걸 볼 수 있구나 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동국정운식 종류, 바로 음이죠. 이게 소리 음자예요. 초성에 이응이 왔다. 그렇다면 뭐를 대체해서 적었다? 여린 이읒을 대체해서 적었다. 이것도 바로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나란말싸미. 여기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 관역격 조사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자, 이걸 형태소 분석을 제가 해드리자면 나라, 컨트리 플러스 관역격 조사 시읒이겠지? 그리고 말쌈 플러스 2가 되겠다. 자, 그렇다면 관역격 조사. 여기 관역격 조사가 있는 거야. 관역격 조사에는 우리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치? 프린터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읒, 그리고 아이, 의 이게 쓰는데 왜 앞에 시읒이 쓰인 거야? 무정명사잖아. 그래서 시읒이 쓰인 거다. 알겠죠? 자, 그리고 주격조사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자, 주격조사도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그리고 모음이, 그리고 안 적는 경우, 안 쓰는 경우. 그다음 그 세 가지 형태 중에 왜 하필 이가 쓰인 거야? 앞에 받침이 있잖아요. 자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가 쓴 거고. 자, 그리고 이어적기. 제가 형태소 분석은 이렇게 말쌈, 이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해봤지만 근데 실제 적힌 거를 보니까 말쌈이 이렇게 적혔어요. 무슨 적기가 표현이 된 거야? 바로 이어적기가 표현이 된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여기 방점 한번 가볼까요? 자, 얘는 어떤 방점이 있냐면 여기 방점 두 개가 있어요. 자, 방점 두 개는 명칭이 뭐야? 평성, 상성, 거성 중에 상성이죠. 상성은 어떤 소리다?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를 바로 상성이라고 한다.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를 바로 상성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중국에 달라. 중국과 달라. 자, 여기서 알아봐야 될 표기법들은 일단은 처음에 역시 동국정운식 어디 있어요? 징귀 여기 있죠. 자, 그리고 부사격 조사 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일단 부사격 조사는 애로 쓰여요. 그치? 근데 종류를 따지고 보자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와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있다 그랬어. 자, 그렇다면 이 애는 그 두 개 중에 뭐겠어요? 비교 부사격 조사죠.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왜? 여기 다르다라는 서술어가 있잖아. 요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그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요
왜 이어적기가 안 돼 있나요? 라고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한자음은 그 이어적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자, 지금 저 중국의 국자가 나라 국자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한자란 말이야. 한자다 보니까 이게 한 덩어리야.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어적기를 했다면 뭐 구개 약간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나라 국자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떼어서 적어버리면 이게 나라 국자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음 같은 경우는 이어적기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이어적기가 되지 않은 이유 꼭 알아두십니다. 한자어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하나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다음. 이 활용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다음. 자, 여기서도 동국정식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어디 있을까? 바로 여기 있네요. 이게 무슨 자야? 글자 자자잖아. 받침 있어 없어? 원래는 없어. 근데 여기 적힌 거 보니까 이응을 받쳐 적었다. 그래서 동국정식 표기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팔중성법이 적용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 어디서? 자, 여기서. 선생님, 왜요? 자, 사마띠의 원래 원형, 통하다라는 뜻이죠. 이 원래 원형을 제가 적어드리면 사맛의 치읓이에요. 이게 기본형이거든요. 치읓이에요. 자, 근데 치읓 같은 경우는 아무리 중세국어라고 또 한들 받침에 올 수 있는 자음이에요? 아니지. 받침에 올 수 있는 8개의 받침은 뭐가 있었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꼭지응이 있었다.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 했지. 근데 치읓은 그 중에 없다 보니까 그나마 비슷한 시읒으로 바꿔 적게 된 거지. 이러한 점을 봐서 여기서는 팔중성법이 쓰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다음.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 어떤 글자를 통해서? 바로 여기 있네요. D, 사마 D 할 때 D. 지금 얘 보니까 디귿 플러스 이 형태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았다. 즉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던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개음화라는 개념은 중세에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될 수가 없었겠지. 자, 다음. 자, 의미 이동. 이거는 쉽죠. 어디 있어요? 어리다. 오늘날에는 영하다. 옛날에는 어리석다. 의미가 완전 다른 의미로 바뀌었다. 의미 이동. 자, 이거 동국정식 한자. 얘는 이 글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백성. 원래 글자가 성이야. 받침이 있어 없어? 있어. 그렇다면 이런 경우를 동국정식으로 표기할 때는 어떻게 표기를 했다? 거기 나와 있듯이 꼭지 이응을 표기했다. 이런 점을 보아서 동국정식 표기법이 적용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주격조사 이가 쓰였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왜 하필 이 모음이 안 쓰는 형태 중에 왜 하필 이가 채택이 된 거야? 앞에 자음이니까. 꼭지응 받침에 있으니까 자음인 거예요. 자, 다음. 자, 니르고자 할 배 있어도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자, 첫 번째 두음 법칙. 어떤 글자를 보면은 이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있죠? 니르고자. 그러니까 오늘날이랑 비교를 해보면 오늘날에는 이르고자라고 해. 옛날엔 미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이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됐구나. 옛날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음 법칙 X라고 표기해 주세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여린이에서 통한 디든저 된소리 발음 표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만약에 자습서나 뭐 백발백중 혹은 기출문제에 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일단 넘어가고요. 자, 3번 주격조사 이가 쓰였다. 자, 이거는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바로 여길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형태소 분석 해드립니다. 제가 형태소 분석 해드리는 거는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혼자서 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홀바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형태소 분석이 되는데, 자, 뭐뭐 할 바 가 있어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현대어랑 비교를 해보자면.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바는 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할 때 그 바예요. 의존명사. 자, 그렇다면 의존명사도 체언이다 보니까 그 뒤에 주격조사가 붙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격조사에는 세 가지 형태의 실현 방법이 있어요. 그냥이, 모음이 안 쓰는 경우. 그렇다면 왜 그 세 가지 형태법 중에 왜 앞에 요놈이 채택이 됐냐? 바로 앞에 체언이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음 이가 붙은 거야. 선생님 저 아직도 좀 헷갈려요. 그러면 앞에 프린트물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개념이나 이론을 외우고 안 외우고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야, 그 이론을 적용하는데 오류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론을 외우지도 않고서도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저는 조금 엄격하게 말씀드리자면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외워라 이 말밖에 못해요 저는. 그러니까 수학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사람이 많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석해 볼 것은 일단 첫 번째 어두장군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여기. 자,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 을이 쓰인 거를 또 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여기인데 얘를 형태소 분석해 보자면 뜻을 이렇게 됩니다. 얘가 바로 목적격 조사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목적격 조사에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종류가 있었다. 알, 을, 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 왜 하필 을이 채택이 된 거야? 앞에 자음이 있고요. 그리고 모음조화 음성 모음이 있기 때문에 음성 모음을 가지고 있는 을이 채택이 된 거야. 아시겠죠? 받침의 유무 그리고 모음조화 이거를 기준으로 을이 채택이 된 거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3번 세 번째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어떤 글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펴디. 왜인지는 알겠죠? 위에랑 같은 이유입니다. 위에서도 국외음화 했죠. 자, 그리고 이 여린이의 디딤절 끊어있는 표시 절음부호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뭐 프린트물이나 만약 이런 데 제시되어 있다면 그때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5번 의미 축소된 어휘를 볼 수 있어요. 바로 놈 플러스 2인데 왠지는 알겠죠? 옛날에는 그냥 일반 사람 전부를 뜻했지만 오늘날에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안 좋은 사람들을 낮잡아 이를 때 쓴다. 의미가 축소됐다. 현대어에 비교해서 그렇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실제 형태소 분석 결과랑 실제 표기법이랑 비교를 해보면 무슨 적기가 쓰인 걸 알 수 있어? 이어 적기가 쓰인 걸 알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6번 주격조사 이가 쓰였다. 왜 이가 쓰였는지는 이제 알겠죠. 자, 그리고 7번 자, 하다. 이거는 조금 약간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게, 자, 하다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많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선생님 그렇다면 이것도 의미 이동 아닙니까? 의미가 변한 거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옛날에는 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하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자, 반면에 이 하다, 아래 학자가 있는 하다는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무언가를 하다, do 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그 의미 이동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표기법이 아에서 아로 변한 것이다. 따라서 의미가 변한 게 아니라 표기가 변한 거다 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시겠죠? 의미가 변한 게 아니라 표기가 변한 거다 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야. 아시겠나요?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잠깐 위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전 페이지로. 우리 그 자료 첫 번째 그 세종어조 훈민정음 자료 그 첫 번째 부분 다시 한번 잠깐 돌아와 볼게요. 이거는 방금 제가 했던 내용이랑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이긴 한데, 자,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중국에 달라.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 활용형이라고 해서 이거 교과서에 안 나온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약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을 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어적기 관점에서 한번 보자면 중국의 달아, 선생님 얘는 왜 이어적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달아 아니에요? 왜 달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조금 복잡한 개념인데, 네, 한번 듣고 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그 활용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어요. 자, 활용이 뭐냐? 일단 약간 뭐 동사 형용사를 이제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걸 활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에요. 자, 일단은 현대어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묻다. 질문을 묻다 할 때 묻다, ask 묻다. 얘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할 땐 뭐 약간 물어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뭐 물어보다, 물어보냐, 물어보니, 약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원형은 디귿인데 왜 리을로 바뀌었을까? 왜 어미, 모음 어미와 만났을 때 리을로 바뀌었을까? 이거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활용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이렇게 바뀐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교과서에서도. 자,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달라도 그런 예시예요. 달라의 원형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달하다거든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해보자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붙은 거지. 달아. 모음 조화 해야 되니까 어가 아니라 아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하겠다. 아, 모음어미 아가 붙은 거야. 이런 경우에는 왜인진 모르겠지만 달아 이게 아니라 달아 이렇게 돼요.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묻다에서 물어, 디귿에서 리을로 바뀌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듯이 얘도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적었다라는 소리야.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제 활용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취지는 뭐냐면 이거는 끊어적기가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끊어적기가 아니라 활용의 예시일 뿐이다.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끊어적기가 아니다라는 점. 요거 헷갈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거는 여러분들 각자 학교에서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일반적이긴 해요. 끊어적기로 보지 않는 것이. 하지만 간혹가다 이제 약간 관점이 다른, 솔직히 이거는 저는 약간 관점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잘못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근데 간혹가다 이거를 끊어적기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지만 어찌됐든 학교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학교에서 내는 시험을 보는 거인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학교 선생님께 한번 여쭤봐 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각자 학교. 아시겠죠?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 문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불쌍하긴 여겨. 자, 주격조사 이가 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딜 볼 수 있냐면 여기. 이게 형태소 분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목적격조사 랄이 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목적격조사 알를, 랄를 네 가지 중에서 요놈이 채택된 거야? 받침이었고 모음조화. 물론 이는 중성 모음이지만 둘 다 양성, 음성 둘 다 결합할 수 있지만 음성에 결합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 자, 세 번째 동국적운식 한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글자를 통해서? 요거. 이게 윙하야가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위할 위자예요. 받침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이응을 붙여 적었잖아. 그러니까 동국적운식. 자, 4번 의미 이동. 이거 말 안 할게요.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프린트물 참고하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팔종성법. 그러니까 받침에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꼭지, 이응 요 8가지가 있는 거 보면은 아, 팔종성법이 잘 지켜졌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6번 두음법칙. 두음법칙. 어떤 글자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바로 너겨.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현대어랑 비교를 해보자. 오늘날에는 여겨라고 적어요. 그렇다면 초성에 니은 리을이 있는 게 아니라 초성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응이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지만 옛날에는 니은을 초성에 단어 첫머리에 적었다. 이 점에서도 두음법칙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자, 여기 부분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순모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원순모음은 어떤 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물. 왜인지는 제가 아까 원순모음화 이론 설명 드렸죠. 물. 원순모음화가 옛날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동국정의식 한점. 얘는 어떤 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어? 글자 자자. 받침 없잖아. 원래 자자잖아. 자. 근데 이응을 받쳐 적었으니까 이 목적조사를도 이제 설명 안 하겠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앞에 프린트물을 참고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4번 맹간원이. 이 맹간원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형태에서 분석이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여겨 날로 쓰매.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순경은 비읍이 탈락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현대어랑 비교해 봤을 때. 자, 여기에 자, 시, 수비. 이게 쉽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시이로 바뀐 거야. 제가 해석을 쉽게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시이로 바뀐 거야.
쉬 여기야. 자, 그렇다면 요거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중세에서는 이 순경은 비읍이 쓰였지만 이 쉬랑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탈락돼 가지고 이응으로 표기를 했죠. 아, 그렇다면 순경은 비읍은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랑 비교해 봤을 때 탈락이 됐다는 점을 엿볼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순경의 비읍의 변화 양상, 첫 번째 탈락, 두 번째 오우라 그랬지.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글자를 통해서? 여기 있네요. 니겨. 자, 이거 다음 3번 명사형 어미 그리고 부작격 조사.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서서 형태 분석을 잠깐 해드린 바가 있는데, 자, 얘 형태 분석을 해드릴게요. 쓰다가 아니죠. 죄송. 자, 쓰다라는 어간, 사용하다, 아니 write 약간 이거 쓰다라는 어간에 음이라는 명사형 어미가 붙은 겁니다. 중에 왜 앞에 음이 붙은 거야? 모음 조화. 그리고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씀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부사격 조사 애가 붙어서 바로 이어적기가 됨으로써 씀애가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사격 조사는 우리가 아이 있고 어이 있다 그랬지? 아이 있고 어이 있다 그랬어. 왜 하필 어이가 쓰인 거겠어? 모음 좋아. 여기 음성 모음 있잖아요. 왜 자꾸 지우개가 선택이 됐지? 여기 음성 모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음 조화로 인해서 어이가 선택이 됐다. 그렇다면 이 부사격 조사에는 장소 부사격 조사예요? 처소 부사격 조사예요? 그 두 가지 중에 속하지 않습니다. 부사격 조사는 양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부사격 조사는 일단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다 하려면 한 2개월 걸려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자,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동국정운식 한자음. 이거는 제가 예시 그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국정식 이론 설명하면서. 자, 그리고 어두장군, 뭐 뻔하죠? 여기 어두장군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적기. 여기서 이어적기 같은 경우는 요거를 형태에서 분석해드리자면 따름 플러스 인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서 이어적기가 됐다 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자료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어조 훈민정음 자료 분석을 했는데 우리 이거 있잖아. 못할 이거 뭐와 관련돼 있다 그랬어? 입성.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이외에는 더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종어조 훈민정음 말고 다른 자료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3번 학습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자, 여기서도 어떤 자료가 있습니다. 얘는 비교적 간단하죠. 어떤 편집글이 있는데요. 그 다음 현대어풀이를 한번 보자면은 이게 이거에 해당하는 현대어풀이입니다. 자, 원희 아버님께 올림. 당신 항상 나에게 이르되 둘이 머리가 새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하여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시나요? 뭔가 이제 어떤 아이를 둔 어머니가 아버지를 먼저 모종의 이유로 안타깝게 떠나보내고 한탄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쵸? 자, 연도를 한번 보자. 16세기야. 16세기 같은 경우는 약간 거의 중세 끝자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분석 한번 해보자. 자, 원이 아버님께 자, 어두 작은 거 쓰였고요. 그러니까 원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원이 의가 생략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분석을 해보자면 원이라는 아들의 아버님, 즉 얘가 뭐겠어? 관용격 조사가 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관용격 조사 우리 세 가지 형태가 있었다. 시옷, 아의, 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왜 그 세 가지 중에 하필 의가 쓰인 거야? 일단 원인은 사람이니까 유정명사고요. 그리고 높임의 대상도 아니니까 아이, 의 요 둘 중에 골라야 될 텐데, 그렇다면 그 두 개 중에 왜 의야? 바로 모음조화. 모음조화. 이 의가 음성모음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원도 보면은 우, 어 둘 다 음성모음이죠. 따라서 모음조화가 적용된 관용격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아바님 스키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깨. 어두정건 그 뒤에 거를 이제 쌍자음으로 발음한다 그랬지? 된소리로. 그러니까 깨가 되는 거야. 자, 다음 자네. 보통 자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 밑에 한번 보자. 요즘은 아내가 남편에게 자네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왜? 자네라는 건 보통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옛날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자네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남편보다 위였다라는 게 아니라 쓰임 환경이 달랐다는 소리야, 오늘날과. 알겠지? 자, 자네, 샹해. 자, 현대어풀이 무슨 뜻일까? 항상이라는 뜻이네요. 항상, 날더려, 뭐뭐 다려. 요거는 에게라는 뜻입니다. 누구누구? 에게. 나에게 닐오데, 닐하다,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닐오데. 자, 둘히, 머리 새도록.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둘히. 얘 같은 경우는 형태소 분석을 해보자면 둘 플러스 2야. 둘 플러스 2야. 자, 선생님, 그렇다면 얘가 주격조사인 건 저도 알 것 같아요. 그치? 자, 근데 이 히읗은 어디서 나왔냐? 여기 히읗은 어디서 나왔나요? 우리 방학 때 제가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을 거예요.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게 뭐였어? 대부분의 중세국어에는 대부분의 체언에 히읗이 숨겨져 있었어.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라는 것은 이 둘도 약간 체언이죠. 수사니까. 히읗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그냥 얘 혼자 쓸 때는 히읗을 쓰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면 그 숨겨둔 히읗은 언제 나타나냐? 이 체언 뒤에 뭔가가 붙었을 때, 조사나 뭔가가 붙었을 때 비로소 그 숨겨놨던 히읗이 실현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히읗 종성 체언인 거야. 선생님 왜 이렇대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뭐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썼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둘히 같은 경우는 형태소 분석은 이렇게 된다. 하지만 형태소 분석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히읗은 어디에 나왔냐? 히읗 종성 체언과 관련이 돼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이렇게 둘이 머리 섀도로. 자, 현대어랑 한번 비교해보자. 머리가. 현대어 같은 경우는 주격조사가 붙었네요. 그쵸? 그렇다면 이 머리를 분석을 해보자면 말 그대로 머리야. 헤드. 근데 그 뒤에 주격조사가 안 쓰인 경우인 거지. 왜일까요? 바로 이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이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머리가 새도록 살다가 함께 어두정을 쓰세요.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띠하야. 자, 디. 이제는 알 것 같죠? 내가 뭘 말할지.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어띠하야 나를. 목적격 조사입니다. 왜 하필 그 알랄 랄랄 4개 중에 얘가 쓰인 거야? 받침 없고 모음 조화 때문에. 나를 두고 자네 먼저 가시나.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앞에 자료보다는 훨씬 짧고 어려운 내용도 딱히 없었던 그런 자료였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현대어 여기 용어풀이 같은 경우도 잘 활용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네, 여기 현대국어와 다른 점을 한번 봅시다.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인용을 해봤어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은 아내가 남편에게 자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 자, 그리고 두 번째, 먼저를 먼저라고 표현을 했대요. 자, 그리고 나에게라는 조사를 뭐뭐 다려 이렇게 표현을 한 것도 현대와 중세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료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 아, 언어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거나 새로 생긴 거나 아니면 사라지기도 하는구나. 이거를 바로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어가 변하거나 생성하거나 소멸하거나 이런 것들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언어의 뭐 사회성, 역사성, 자의성 이런 것들. 거기에서 우리가 잠깐 배운 바가 있었어.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가 뭐 변하거나 새로 생기거나 사라진다 라는 점만 알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료예요. 이거는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교과서 이제 1단원 피면은 한 단원 피면은 맨 앞에 막 꼭 어떤 그 쓸데없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거기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쓸데없지 않아. 저는 굉장히 이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17세기 자료예요. 자, 한글은 언제 만들어졌다 그랬어? 15세기에 만들어졌다 그랬어. 근데 이 자료는 언제적 자료야? 17세기 자료야. 몇 년 차이냐면 200년 차이예요, 거의. 자, 2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자, 그렇다면 제가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표기법 알고 계시죠? 뭐예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이어적기가 보편적이다. 그리고 모음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졌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뭐 좀 더 말씀드리자면 국외음화도 없었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중세야. 자, 중세는 언제까지라 그랬어? 16세기 말까지라 그랬지. 거의 대부분. 근데 이 자료는 어떤 자료야? 17세기 자료다. 자, 그렇다면 근대가 슬슬 시작되던 단계라는 소리야. 그렇다면 이 표기법과의 차이점이 생깁니다. 점점 끊어적기가 생기고요. 끊어적기가 점점 보이고요. 모음조화가 점점 파괴되고요. 그리고 국외음화 같은 것도 종종 약간 그 흔적을 보이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 이 15세기 세종어조 훈민정음 자료와 이 17세기 이 자료, 음식과 관련된 이 17세기 자료를 비교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자, 한번 가보자. 붕어를 등을 타고 천추장경이 긴 된장걸러 진가라 즈파야 가뜩녀와 중탕을 찌면 가장 유미하니라. 현대어풀이 제가 여기 해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저랑은 분석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는 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자, 붕어를 가보자. 형태 분석해봐. 뭐겠어? 붕어를이겠지.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일단 얘부터 보자. 목적격 조사 라리스였어. 자, 근데 지금 여기 양성모음이다. 그치? 아래야 양성모음. 근데 여기 음성모음이다. 아,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치? 요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등을 가보자. 얘 같은 경우는 잘 지켜졌나요?
형태소 분석을 일단 해보자. 등 플러스 을. 자, 얘 같은 경우는 딱히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자, 17세기 자료라고 해서 무조건 끊어적기가 나타났다라는 게 아니라 끊어적기가 점점 확대됐다라는 소리야. 자, 그렇다면 이어적기 부분도 있었고 끊어적기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음조화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17세기 그 시간이 지난 후라고 해서 모음조화가 완전 그냥 다 파괴된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모음조화가 지켜진 부분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없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기름에 한번 가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재밌는 게 좀 많아요. 자, 기름 형태소 분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형태소 분석이 되겠죠, 당연히. 자, 근데 이것도 이상하다. 자, 의 관형격 조사야. 관형격 조사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었지. 시읒, 아의, 의.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앞에 기름 무정명사인데,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무정명사는 뭘 써야 돼? 시읒을 써야 돼. 그리고 높임의 대상의 경우에도 시읒을 쓸 수 있긴 해. 근데 이 기름 같은 경우는 높임의 대상도 아니고 유정명사도 아니야. 근데 시읒이 쓰이지 않고 의가 쓰였어. 요거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읒이 쓰이지 않았다 라는 점. 자, 그리고 또 그래, 뭐 변했나 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나 보다 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이것도. 알겠죠? 자, 그리고 모음조화 관련해서 또 한번 보자. 얘 음성 모음이지, 얘 양성 모음이지.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얘 지금 이어적기예요, 끊어적기예요? 끊어적기지. 만약에 이어적기라고 하려면 기름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기름의 이렇게 끊어적고 있어요. 그렇다면 끊어적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대가 됐구나 라는 걸 알아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 녀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녀, 뭐 히읗이 받침에 있는데도 녀허라고 하지 않고 녀 원형을 밝혀 적고 있죠. 역시 끊어적기.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중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아직까지는 구개음화가 나타나진 않았네요. 이 자료에서는 워낙에 초창이라 그런가 구개음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구개음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뭐 지읒을 해서 중탕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구개음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약간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약간 간단하긴 해요. 양도 많지 않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라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표기법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자료이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자료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숙제를 내드릴 때 만약에 문제 풀다가 막히는 게 있다 그러면 앞에를 보시는 건 괜찮아요. 프린트물이나 앞에 자습서 내용을 보는 건 괜찮지만 절대 답을 먼저 보진 마라. 답은 진짜 오답을 했는데도 모르겠다 할 때 그때 답을 보세요. 아시겠죠? 뭐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저번처럼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